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데,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이 다 망했죠. 그러니까 망한 지가 500년이 지나고 또 포로에서 돌아온 지 약 500년이 지난 그런 시기였죠. 그 시기 사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정권을 회복한 때가 있었다. 그게 약 100년간에 걸친 유대인들의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권 회복 시기가 있었다. 다만 그 시기는 그걸 하스몬 왕조라고 하죠. 그것은 다윗의 왕위를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유대인들이 빼앗겼던 자신의 주권을 회복했던 시기. 자, 그 시기를 우리가 하스몬 왕조 시기다 그러는데, 그 시기를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중간에 끝났어요. 그 하스몬 왕조, 그것은 이 마카비 운동 또는 마카비 전쟁이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이게 저 볼륨이 나한테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 지금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들리게? 괜찮아요? 제게는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그 마카비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중도에 끝났습니다. 마카비 전쟁의 발단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시아를 점령하고 나서, 그러니까 유럽의 그리스에서 일어난 세력이 유럽과 아시아의 첫 만남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침략해 옴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말하자면 정복하는, 유럽이 아시아와 처음 만나는 이 역사, 만나긴 만났지만 전쟁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 그 목적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양에 사는 아시아인들의 야만성, 아시아인들이 야만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즉 그리스 철학은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런 사고방식, 냉철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문장을 쓰고 말하고 사고하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야만인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 온 세계에 전파하겠다는, 이 말하자면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것 같이, 이 사람은 그리스 문명, 즉 헬라 문명의 우월성, 모든 인간들은 이런 합리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행동할 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30세의 약관의 나이에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에 페르시아를 침략함으로써 아시아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자, 정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알렉산더가 너무 일찍 죽었죠. 33살의 나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통일은 했지만, 정복은 했지만 일찍 죽음으로써 그 후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장군들 4명 중에 4명이 이제 영토를 분할했는데, 그 중에 2사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경과 관련되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즉 성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서로 패권을 다투는 북쪽에 있는 수리아를 다스렸던 셀류커스 왕조와 남쪽에 있는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와의 싸움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초에 남쪽의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할 당시에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온건 정책을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유대교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죠. 오히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문화 도시에다가 헬라 문명의 도시를 애굽에 세우고 그곳에서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역할까지 했던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에 비해서 이제 북쪽에 있는 시리아를 지배하고 있던 셀류커스 왕조는 반대로 이제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정책을 철저하게 수행하겠다. 그건 뭡니까? 모든 세계의 헬라화, 그리스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현지의 종교 정책도 탄압하면서 억지로라도 헬라식 사고방식을 배우도록 하겠다는 그 셀류커스 왕조의 정책에 따라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악한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예배를 금하고 유월절도 폐지하고 모든 율법서도 불태워버리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각 지방의 회당에서도 이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의식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사 지내게 하는 거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것이 이 마카비 운동이었다는 거죠. 이 마카비라는 것은 당시 모딘이라는 지방 예루살렘 밑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그 모딘이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의 한 회당에 이제 셀류커스 안티오쿠스 4세가 보낸 왕의 관리들이 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강요할 때에 그곳의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아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직접 나서서 이 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이 마타디아가 항거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의 5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셀류커스 왕이 보낸 관리를 칼로 베어 죽이고 그 군대를 말하자면 제압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마카비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왜 마카비라는 이름이 붙었는가? 그 마타디아 제사장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군사적인 전략가가 셋째 아들인 유다였다. 유다의 별명이 마카비였다. 그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이런 쇠덩어리 같은 뭉치에 이렇게 가시가 막 달려있는 거 있죠. 이걸 막 빙글빙글 돌리는 쇠망치. 이거를 마카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거를 잘 돌리면서 이제 게리라전을 벌이면서 셀류커스 즉 헬라 병사들과 싸우는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 전쟁이다. 쇠망치 전쟁이다. 이 유다라는 셋째 아들의 별명을 따서 마카비 전쟁이다. 자, 그 마카비 전쟁의 결과 5 형제들이 이제 싸우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어가요. 근데 그냥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제 이기기 시작하는데 지금 오늘 나오는 시몬, 이 시몬이 이 마타디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마지막 이 아들인데 이 시몬이 드디어 이제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유다는 전쟁에서 이미 죽었고 셋째 아들인 유다가 총지휘관이었는데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 전투에서 이제 사라져 가는데 마지막 아들 남아있는 이 시몬이라는 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친 그리스파 잠깐만요. 이 여러 파벌이 있었는데 이 파벌들을 단합시키는 거죠. 친 그리스파라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셀류커스의 그리스화,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그룹. 그 다음에 하시딤은 뭡니까? 경건주의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주로. 율법을 아주 경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제사들을 지내는 하시딤,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이 마카비파는 바로 이 마카비 운동을 말하자면 지도하는 세력이고 주도하는 세력이고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실은 하시딤 같은 경건주의, 율법을
꼭 회복하고 하는 그 목적보다는 마카비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권을 회복하는 데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마카비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예, 지금 대표가 시몬이다. 근데 이 세 세력을 다 통합한 사람입니다, 시몬. 예, 그러면서 셀류커스의 당시의 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2세와 조세 의무 면제 협정을 체결한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조세 의무를 면제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헬라 세력인 셀류커스 왕조에 의해서 지금 이 북쪽 말하자면 시리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레바논, 그 다음에 과거에 바벨론, 이 지역까지 전부가 지금 이 셀류커스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조세를 내지 않는다. 굉장한 특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마카비 운동이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말하자면 특별한 종교 행위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당시로서는 독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BC 142년을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정권을 회복한 해로 봅니다. 그래서 주전 142년부터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이제 BC 60년대 초, 그래서 약 80년간 이제 하스몬 왕조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시몬 때에 이제 이 시몬 때에 말하자면 주권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회복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아까 그 마따디아 제사장의 5 아들이고 이들의 총 지도자가 유다였는데 제일 먼저 엘르아살이 죽었고 그 다음에 유다도 전투하다가 죽었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요한도 도망가다 죽었고 요나단은 굉장히 외교를 잘해서 아주 교활한 자라는 별명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러나 실제로 독립을 쟁취한 것은 시몬 때였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 이 사람 때부터 이제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사실상 시몬부터 시작됐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대로 말하자면 행운하다. 이 사람은 당시에 시몬의 아들인데 게셀 지역의 총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때에 안티오쿠스 7세가 구데타를 빌면서 침공했다고 그랬는데 이 안티오쿠스 7세라는 건 뭐예요? 유대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안티오쿠 4세의 지금 이제 후손들이죠. 이 안티오쿠 4세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유대인들로 보면은 굉장히 다행인 것은 파르티아가 뭐냐면 옛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알렉산더가 싸웠던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서 멸망한 다음에 그 뒤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세력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이 강력한 아시아 국가인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로마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파르티아와 이 셀류커스가 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것도 결국 뭡니까? 약속의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전쟁이에요, 결국. 근데 그 전투 중에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류커스의 왕이 전사를 하게 되니까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은 하스몬의 왕, 유대인의 왕이죠. 엄청난 이제 이 세력을 갖게 돼 가지고 사마리아를 원정합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원정한다는 이유는 자신의 영토를 이제 과거에 다윗 왕과 솔로몬 때처럼 이 남북 이스라엘을 점점 통일시켜 가지고 큰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일환으로 이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원래 이게 마카비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죠. 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반대되는 성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북쪽에 늘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도 그랬고 성벽을 지을 때도 방해했던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은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세겜 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이것을 파괴한 거예요, 가서. 왜요? 유대인들은 신명기에 보면 유일신 사상일 뿐만 아니라 중앙성소, 성전은 하나다 아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설계도면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 내 이름이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그곳에서 지내는 제사만 받으시겠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인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짓는 것은 가짜죠. 그래서 이 그리심산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그 여인이 질문했던 것.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곳이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것을 바로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이 왕조가 사실은 다윗 왕조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제 힘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한 아주 주요 업적인지 나쁜 건지 뒤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두메를 원정했어요. 이두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땅 남쪽 지역을 에돔 사람들이 점점 잠식해가지고 차지해서 차지한 곳이 이두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이두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과 이두메는 같은 말이에요. 이제 헬라어를 쓰게 되면 그 이두메. 근데 그 이두메가 말하자면 원래는 세일산 저 사해 밑에 있던 나라였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 멸망할 때에 에돔이 보세요. 에돔은 뭡니까? 에서지요. 야곱의 형이죠. 형제 국가 민족이지만 에돔이 정말 나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서에서 에돔의 멸망을 아주 저주하는 오바댜서인데 그 에돔을 성경에 여러 군데 예언자들이 저주하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자기 형제가 망할 때 그렇지 않아도 아픈데 거기 와가지고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에돔이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 땅의 남쪽 지역을 장악한 것이 이게 이두메 지역이 이제 신약 시대 때 여기가 이두메 지역이 되는데 바로 이 이두메 지역은 에돔 사람들이죠. 근데 에돔 사람들을 요한 힐카누스 왕이 가가지고 정복을 한 다음에 뭘 했냐? 강제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거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것이 축복인가? 잘못된 건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두메 사람이죠. 그러니까 면밀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죠. 에돔 사람인데 이것을 유대인으로 이 요한 힐카누스 왕이 강제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됐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헤롯과 대왕이 당당하게 왕이 될 수가 있던 배경이 여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웃기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자신은 바리새파에서 사두개파로 변신해요. 바리새파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경건주의자입니다. 사두개파는 뭐예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실의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힐카누스가 이렇게 변신하는 이유는 파르티아가 한번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포위망을 풀기 위해서 파르티아 왕에게 다윗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물들을 은 3,000달란트를 바치고 포로에서 아니 말하면 포위망을 풀어냅니다. 왕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다윗 왕의 감히 다윗 왕의 묘를 파헤쳐 가지고 그 보물을 갖다가 바치고
말하자면 포위를 적으로부터 풀려난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 일카누스가 바리새파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반발로 사두개파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이 소위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 엉터리였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그런 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은 한 가지 뭘 했냐? 요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갈릴리를 이 사람이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스몬의 왕이죠. 하스몬의 왕으로서 갈릴리를 정복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왕이란 직함을 최초로 사용했다는 정식으로 모든 공문이나 이런 데서 왕이라는 걸 갖다 꼭꼭 집어넣었다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최초의 유다 정착존을 건설했다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지도가 나오지만 유다 땅이 지금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가 중심이지만 유다 민족은 국이죠. 유다 부족은 국이죠. 예루살렘 중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유다 땅입니다. 이 사람이 왜 갈릴리 땅에서 살았는가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그 배경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브루스 1세라는 하스몬 왕 때에 최초로 갈릴리를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가지고 갈릴리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이래로 저 북쪽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갈릴리를 정복해가지고 유다의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을 많이 이주시킨 거예요. 그 중에 후예가의 하나가 요셉이다, 마리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말하자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 같은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그 사람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 왕에 의해서 하스몬 시절에 유대인 정착촌이 갈릴리에 건설되면서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유대인들의 마을이 생겼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다른 왕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스몬의 마지막 왕이 여왕입니다. 살롬의 알렉산드라. 이 여왕은 이 마카비 왕조의 최고의 전성기였고 아주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문화적으로 부흥기를 이뤘고 이때 바리새파가 부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여왕은 자기 남편, 전임 왕이 자기 남편이에요. 이 남편이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죽고 나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이 알렉산드라가 여왕이 아내가 황후가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자세한 배경은 모르겠지만 알렉산드라가 근데 굉장히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자그마치 나이가 60세가 다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9년 동안이나 다스렸어요. 근데 이 여왕이 이제 다스릴 때 이 유대의 말하자면 땅이 얼마나 넓어졌냐 보십시오. 원래 유대라는 건 지금 요겁니다. 요거 예루살렘과 여리고 요게 중심이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정착촌 요 지역을 아까 그 왕이 정복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다 백성들이 사는 곳이 요 유다 땅과 갈릴리 지역 여기에요. 나사렛 중심의 이 주변의 땅. 그런데 이 여왕이 다스릴 때쯤 해가지고는 이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왕조 때 가졌던 이스라엘의 이 모든 땅을 다 회복하는 굉장히 땅이 넓어졌죠. 이 정도로 넓어졌었는데 이제 이 여왕이 죽자 67세인가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두 왕자끼리 권력 다툼하는 거. 이 권력 다툼을 통해서 이제 로마가 개입하게 되고 로마 시대가 시작이 되는 이 역사적 배경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 시대 일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는 이 여왕이 마지막 왕이 기록되는 것은 그 두 왕자가 왕자의 난으로 서로 왕위를 갖고 4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제 로마를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 이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게 된 스스로 불러들이는 말하자면 재앙이었죠. 로마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온 건데,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가 시작되는데 로마 시대 일기는 폼페이우스의 등장,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를 정복하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 시기부터 헤롯 대왕이 죽는, 헤롯 대왕의 죽음이라는 것은 주전 4년, BC 4년이 뭡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에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에 헤롯이 아기들 죽이라는 명령을 내놓고 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제1기를 폼페이우스 등장부터 헤롯 왕의 죽음까지로 보고, 2기는 헤롯 왕의 죽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로마 시대 3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기까지. 요것은 이제 로마 시대 3기가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 2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탄생하실 때까지의 로마의 개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왕자의 난에서 마카비 왕조의 최종 멸망입니다. 자, 알렉산더 여왕이, 아까 알렉산드라 여왕이 9년의 재위를 마치고, 73세로 죽었네요. 73세로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64세의 왕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죽는 바람에 64세의 왕이 됐는데, 어쨌든 9년 동안 통치를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았는데, 갑자기 죽어서 두 아들 간의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데, 이 왕자의 난이 굉장히 지루하게 오래 계속됩니다. 여기에 결국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을 끌어들이게 되고, 폼페이우스가 결국 하스몬 왕조를 접수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이제 이 로마 시대가 시작되고, 그때에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 만국으로 치닫는 왕자의 난인데, 원래 장남인 힐카누스 2세가 이 여왕의 유언에 의해서 당연히 왕이 됐겠죠, 장남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장남이 뒷방늙은이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통치를 했는데, 왕위를 받았는데 별로 관심 없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거에 비해서 차남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굉장히 의욕적인 인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2조 때 태종 이방원 같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굉장히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장남은 왕이 된 거에 감사하지도 않고 통치할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이 차남이 계속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이 과정에서 나중에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되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중간을 막 이간질 해가면서 출세해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끌어들이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왕위 계승 전투를 여리고에서 한번 붙었어요. 장남 세력과 차남 세력이. 근데 싱겁게도 차남의 승리로 끝났다. 이 얘기 뭡니까? 이방원이 무력이 세니까 이기죠. 당연한 거예요. 둘째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겨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지루하게 이 전쟁이 계속됨으로써 나라가 점점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이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계속 돋구는 제3의 인물 안티파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선동적인 성격이고 권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장남이었던 힐카누스 왕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여리고에서 이 장남과 차남 왕자의 난에서 둘이 붙었는데 차남이 이겼다 그랬죠. 차남이 실권을 잡게 되니까 이 안티파트가 굉장히 불안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형인 그 힐카누스하고 친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뒤에서 자꾸 이제 사실은요 이 두 세력이 싸우다가 서로 화해했습니다. 형제끼리 더 이상 싸움하지 말자. 우리 형은 난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동생 보러 네가 해. 너 전쟁에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네가 해. 그래놓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둘이 얼싸안고 키스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티파트라는 사람이 자꾸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 형은 이제 그야말로 뒷방으로 물러나서 상황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겠다. 동생이 왕해라 이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에돔인가 이두메인가는 아까 설명했죠. 이 히브리어로 에돔이고 이것이 신약시대 와서 헬라어로 이두메로 바뀌었고 그 에돔이라는 백성들이 이 유다 땅으로 점령해서 들어온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언제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부터.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십시오. 힐카누스 2세가 장남인데 이 장남이 그냥 가만히 조용히 뒷방 늙은이로 있는데 이 자꾸 뭐예요? 안티파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찾아와요. 친하니까 가끔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물러나서 뒷방 늙은이로 앉아있으면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줄 아냐. 반드시 동생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도 페트로로 망명하라. 그죠? 남의 나라로 망명하라. 이 남의 나라가 어디냐? 옛날에 에돔 왕국이 나바테안 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바테안의 왕국의 수도가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로 망명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는 건 뭡니까? 이 힐카누스 2세는 자기는 왕위 넘겨놓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꾸 와서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 되는 안티파터가 당신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결국은 이 망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망명하는데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 아레타스 3세인데 이 사람이 군사 5만을 주어가지고 빼앗긴 왕위를 찾도록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래서 왕자의 난이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 왕자의 난을 자꾸 지금 전쟁을 만들어내는 안티파터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4년간이나 이제 지속되는 과정에서 로마가 여기 그냥 들어오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갑자기 인디아나 존스 영화가 나와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신비스러운 왕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에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알지만 성경에 나바테안 왕국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에만 등장하는 건데 그 에돔이 아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들의 주력 세력들이 사실은 유다 땅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 야곱은 자기네 동생이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의 나라, 조상의 나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쫓겨났다. 축복을 야곱한테 뺏겼다. 언젠가는 회복하겠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기네들의 수도에는 다른 사람들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 게 나바테안 왕국이에요. 그러면서 그 수도를 페트라로 정했는데 이 페트라라는 것은 이 인디아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편, 인디아나 존스의 여러 편이 있죠. 잃어버린 법궤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촬영한 곳이 페트라라는 곳이 잠깐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는 신비의 국가다. 이건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나바테안 왕국 때의 영토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원래는 이 에돔이 어디입니까? 에돔이 여기 이에 사해면은 사해 밑에 요 정도 있었던 게 에돔이에요. 근데 이 나바테안 왕국이 얼마나 커졌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커졌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유다 땅의 남쪽을 이만큼이나 차지하고 들어갔는데 요거를 이두메라고 하는 거다. 자, 이제 로마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의 개입은 어떻게 들어가냐. 구원의 백기사가 1차 삼두 정치의 한 축인 이제 폼페이우스 장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폼페이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스몬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유다 땅에서. 그러면서 로마의 세력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개입하게 되는 이제 계기를 만들어준 게 이 폼페이우스 장군인데,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하면은 해적 소탕 전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BC 1세기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까지의 그 시기에 유럽의 지중해, 이 지중해에는 해적들이 아주 만연했어요. 요즘 가끔 우리는 소말리아 근해에서 해적들 사건을 여러분 보죠. 근데 그 배경이 참 비슷합니다. 지금 소말리아도. 왜 소말리아에 해적이 생기는가? 소말리아에 오랜 내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 국내에서 내전이, 전쟁이 계속되다 보면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뭐가 생산돼? 무슨 직업이 많이 나올까요? 군인들. 군인이 많이 생산되겠죠. 그리고 용병. 돈 받고 전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전을 계속 하다 보면 군인들이 자꾸 생산되는데 군인들이 한쪽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지죠. 그럼 이 사람 뭐 하겠어요? 도적질하는 거예요. 싸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이 당시는 이 지중해를 연안을 두고서 늘 배를 가지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적들이 아주 그 지중해 연안을 만연하게 됐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모든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을 다 지배하는 세력이 되다 보니까 각국의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각국에서 조공을 바치게 되고 세금을 바치게 되다 보니까 물자가 전부 배로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해적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로마가 도저히 말하자면 정치를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폼페이우스를 사령관으로 하는 해적 소탕 사령관, 동시에 동방 원정 총사령관에 임명하게 되는데, 이 폼페이우스는 아주 뛰어난 전략가요. 말하자면 손자병법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전의 명수입니다. 근데 이 해적을, 지중해에 있는 모든 해적을 소탕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로마가 이제 다 세계를 제패하게 됐지만 아직도 제패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이 폰투스 왕국이라는 곳은 이것은 그리스의 세력들 중에서 우리는 셀류커스하고 프톨레미 왕조만 봤지만 이 셀류커스 위에 있던 말하자면 오늘날의 유럽으로 말하자면 이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제일 북쪽에 있던 지역에 그리스, 헬라에 아직도 왕국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 폰투스 왕국이에요. 근데 이 폰투스 왕국이 자기네 입장에서 보니까 셀류커스까지 프톨레미 이미 망했고 셀류커스까지 망하는 바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이 되는 나라는 자기네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의 꿈을 회복하겠다 해가지고 로마에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폰투스 왕국을 쳐부시는 것이 로마의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 장군을 동방원정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폰투스 왕국을 결국은 이제 침략해서 이것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 불똥에 어디서 뛰었느냐? 셀류커스 왕국을 완전히 이제 아직도
멸망하지 않고 조금씩 남아있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이제 로마가 셀류코스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이것이 뭐예요? 유다의 왕국이었던 마카비 왕조까지 멸망시키는 일을 폼페우스 장군이 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중해 해적이 전성기였는데 이 해적들이 어느 정도 골치를 썩였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로마 수도 로마하고 각 나라가 이제 로마의 속주가 돼 버리니까 물류량이 뭐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해적 역사에도 유리 없는 전성기가 됐다. 그러니까 뭐 배만 말하자면 아무거나 하나 가서 잡아서 뺏으면 엄청난 물건들을 다 뺏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한 도적대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자체적인 네트워크도 가지고 정보망까지 갖춘 아주 국제적 규모의 조직인데 이것이 오늘날 소말리아의 해적하고 똑같아요. 오늘날 소말리아 해적도 이게 단순한 해적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굉장하고요. 이 사람들도 스파이망도 있고 이 사람들은 뭐 인터넷도 뭐 굉장히 전문가들이 갖고 있고 해킹도 잘하고 이런 정보망을 다 가진 국제적 규모의 조직이고 여기에다 돈줄을 대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것이 돈줄을 대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이 당시에 보세요. 자, 로마가 이제 이 로마인데 이 로마 연합이 있고 여기 이런 막 색깔들이 있는 것이 이게 다 속주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지중해가 말하자면 로마의 내해가 된 거죠. 로마의 하나의 호수예요. 이 안에 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 지배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중해 바다에 각 나라에서 이 말하자면 나온 해적들이 막 들끓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해적을 소탕할 뿐만 아니라 폰투스가 요겁니다. 요 폰투스 북유럽이죠. 북유럽이 아니네. 이제 북유럽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어요. 북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오늘날 보면 터키 북부죠. 이 터키 북부에 있는 요 세력이 알렉산더의 자기네들이 후예다 해서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이 폰투스를 갖다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까 이 폼페우스 장군이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폼페우스가 해적 소탕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해가지고 보세요. 이 사람이 해적 소탕안을 이제 로마 원로원에서 해적 소탕안을 통과시키는데 해적 소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 사람에게 장군 사령관으로 임명하는데 권한이 3년이에요. 기간이 임기가.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장군들에게 세력을 굉장히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치가 로마 정치의 핵심이었죠. 공화정. 그 때문에 절대로 누군가가 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군이 황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로마의 정치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예요. 항상 헬라 문명이죠. 그리스에서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민주정치, 소위 민주정치, 투표로 뽑는 이 민주정치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정부는 그리스 문명을 그대로 뺏겨다 놓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자기네 라틴어로 쓰지 않고 세계 공용어를 헬라어로 쓰는, 그러니까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왕정을 절대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은 계속 어떤 장군이 전쟁을 하고 나서 승전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환영식은 허용하지만 개선 장군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가 싸웠던 군대를 예를 들어서 뭐 10개 군단, 엄청난 수만 명의 군대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 군대를 반드시 도착한 항구에서 해산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군단장, 대대장 이상의 고위 장교만 말을 타고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포로들을 잔뜩 끌고 개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군대는 해산 명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또 이제 1년에 한 번 집정관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데 그 사람의 권한이 임기가 1년이에요. 1년짜리예요. 1년 끝나면 반드시 또 투표해서 뽑아야 돼요. 자, 이런데 3년이라는 임기를 줬어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부 예산의 50% 반을 써도 좋다는 엄청난 겁니다. 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엄청난 권력을 준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 정도로 해적 문제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 해적을 소탕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유능해서 정말 아주 손자병법에 그냥 10단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소탕하라고 그랬더니 얼마만 해버렸습니까? 서부 지역의 지중해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부 지역은 40일 만에 소탕했어요. 로마의 서쪽 바다. 그리고 로마의 동쪽 바다는 49일 만에. 그러니까 총 90일, 3개월 만에 해적을 다 소탕했는데 이 사람의 권력의 기간은 뭐예요? 3년이나 있었다. 이것이 문제로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권력 투쟁과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는데 폼페우스의 인기가 짱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설만 하면 항상 이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원정 이제 최고 사령관으로서 자 3년 임기인데 3개월 만에 해적을 다 소탕한 게 문제다. 여러분 이 해적 소탕과 관련해서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벤허지요. 벤허가 그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해적 소탕 전쟁에 로마군의 그 노예로 팔려간 벤허 유대 귀족이었죠. 유대인 귀족. 이 사람의 이제 이 얘기를 다룬 게 벤허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이 해적의 문제가 골치 아팠던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뒤에 등장하는 줄리어스 시자도 한때 이 해적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몸값을 로마 정부가 지불하고 일국의 대장군을 해적에 붙잡혀갔어요. 이 사람이 원래 스페인 쪽을 다스렸던 장군이었는데 그 정도로 골치 아픈 것을 이 폼페우스가 나와가지고는 3개월 만에 이 해적을 싹 소탕하는 바람에 이때부터 백길이 싹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나온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뭐예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항상 뭘로 갔어요? 배 타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해적 소탕을 하지 않았으면 백길이 뚫려지지 않았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뒤에서 일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착 상태에 빠른 동방전선에 파견할 최고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래서 이제 3차에 거친 미트라다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방의 아까 이 폰투스를 와의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 3번에 걸친 전쟁이 있었는데 이거 뭐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이 본투스 아르메니아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지금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들하고 전쟁에서 이겨내는 이야기를 여기 뭐 요약을 해서 지금 그림으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폰투스인데 이 폰투스가 아르메니아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로마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터키죠. 오늘날 터키, 소아시아.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마지막 말하자면 알렉산더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뒤에 등장하는 것은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로마의 가장 큰 이제 대적이 되는 게 이게 페르시아의 후예가 되는 파르티아 왕국과의 싸움이 뒤에 계속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로마가 개입하는 것은, 로마의 개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초점을 가지고 보는 건 지금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지금 무대가 어디로 온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로마의 개입, 이것은 하스몬 왕조의 지금 마지막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냄과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에 갇힌 차남을 구원한 백기사는 스카우루스다. 이 스카우루스는 폼페이우스 장군의 부장, 후쿠쇼. 그 뭐예요? 부장군이죠. 그러니까 오른팔이에요. 폼페이우스 장군의 오른팔인 스카우루스를 예루살렘에 파견했습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래가지고 이 차남을 구원하게 돼요. 자, 차남을 구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누가요? 장남인 힐카노스 2세가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차남이 이방원이 같이 이렇게 야욕이 많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실제로 힘을 얻었는데 자,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왕자의 난을 해결하라고 스카우루스 자기 부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스카우루스가 보니까 자, 둘 중에 누구를 시켜야 될까? 이 사람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인물됨을 보니까 현재 힐카누스 2세라는 왕은, 형은, 이 장남은 문자 그대로 뒷방 늙은이에요. 그러니까 턱 보니까 알겠어요. 아, 이 사람은 왕제가 아니다. 왕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 차남은 벌써 뭐 아주 그냥 욕망이 있고 씩씩하고 벌써 아주 딱 생긴 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스카우루스라는 폼페이우스의 부장은 차남을 찍었어요. 아, 이 사람이 왕하는 게 맞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 차남이 사실상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힐카누스 이제 왕이 사실은 백성들은 이 힐카누스를 지지했고 백성들이 지지했다기보다는 누구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헤로드 왕의 아버지, 이 사람이 힐카누스는 나는 왕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들쑤시고 아까 옆에 있는 에돔의 왕, 그 왕이 군사 5만인가이나 줘가지고 이게 다 누가 한 짓이에요? 바로 그 에돔 출신인 이둠의 사람인 이 안티파터가 지금 다 꾸며낸 짓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을 자꾸 조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하고 친한 것은 그 바로 형, 장남, 왕 같지도 않은 장남. 근데 그 사람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그 5만 명이나 와서 쳐들어오니까 이 차남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폼페이우스 장군의 동생의 부장이 와서 보니까 자, 예루살렘을 내가 침공에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저 차남을 구원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을 침략할 필요가 없죠. 차남을 구원하려면 쳐들어갈 필요가 없죠. 차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내가 굳이 포위해서 여러분 그걸 공격해서 점령하려면 성을 막 바깥에서 쌓아야 되고 막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판단은 그 사람이 왕 같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문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겠다. 저 힐카누스 저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예루살렘하고 전쟁하지 말고 그냥 차남은 우리가 구해주자. 문 싹 열어주면 들어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부장군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실세 장군에게 이 양측이니까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서로 자기네 편 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호탕한 차남한테 이 부장군이 끌렸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성할 수고, 공격할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까 파타데나 그 왕국에서 아레타스 3세가 5만 명이나 데리고 왔다는데 이 꼬리를 내리고 투랭만 쳐버렸어요. 로마군이 들어오니까 이제 겁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드디어 진짜 장군인 폼페우스가 유다 땅의 문제에 직접 간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동안에는 지금 아까 있던 그 폰티프라고 하는 그곳 군대하고 싸우느라고 폼페우스 장군은 그쪽에 가 있었어요. 터키의 북부 지방의 마지막 알렉산더의 후예를 말하자면
주장하는 그들과 싸우러 갔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저 위쪽에 있죠. 옛날 수리아의 수도. 그래서 이 제후들을 비롯해서 이제 폼페우스가 다메섹에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유대 안에 있는 이 장난과 찬양 간의 이 왕자의 난에서도 양쪽에서 서로 자기 편으로 이 장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장남 측의 힐카누스 이제 원래 왕이지요. 이 사람 왕하기 싫어하는 왕. 이 사람 편이 누구예요? 안티파터예요. 헤롯의 아버지. 이 출수꾼.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힐카누스가 진짜 왕이지만 그냥 왕복도 안 입히고 허스름한 옷을 입혀서 겸손하게 폼페우스 장군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차남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방원 같은 사람이죠. 장군감같이 잘생기고. 근데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폼페우스 장군 앞에 가면서 임금의 옷을 착 입고 내가 진짜 왕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가 진짜 왕이라고 왕의 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루고 나서 폼페우스한테 인사를 했더니 폼페우스가 속으로 그랬어요. 저거 굉장히 위험한 자로구나. 그러니까 누가 이긴 겁니까? 결국은 헤로드 왕의 아버지 안티파터의 술책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폼페우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 차남을 오히려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로마군이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전부 다 누구의 술책이에요? 한 사람, 안티파터, 헤롯의 아버지.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합니다. 이 폼페우스에서 권력이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한테 바뀔 때는 그쪽으로 가서 싹 붙어서 그래서 헤롯이 결국 이 안티파터가 자기 아들을 헤롯 대왕으로 로마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이야기를 길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폼페우스가 유대로 오는 과정을 아까 다메섹에서 다메섹에 이렇게 와 있었더니 뭐 사절들이 양쪽에서 왔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가서 조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이 과정인데 우리 잠깐 한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었죠.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미 뭐예요? 바벨론 침략 때 법궤는 불타버렸기 때문에 법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폼페우스는 지성소라는 데가 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니까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보겠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법궤도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더니 별것 아니구만. 이러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네. 이 사람들이 뭘 믿는 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텅 빈 지성소를 보고 무척 실망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딴에는 폼페우스로서는 이들이 거룩히 여기는 이 신전, 이들이 저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보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자기는 뭐 굉장한 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굉장히 실망하고 그러나 자기 딴에는 예우를 최대한 지켰다고 생각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자그만치 2,000달란트의 황금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원래 유대인들의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고 났거나 뭘 하든 간에 헌금을 드렸든지 뭘 하든지 보물은
반드시 성전의 창고에 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00달란트의 금괴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폼페이우스는 거기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장군입니다. 예. 그러나 그냥 실망하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폼페이우스를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지성소를 이방인이 지성소를 침범했다. 예. 그래가지고 폼페이우스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을 거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정말 몇 년 후에 죽죠. 암살당하는데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지성소를 침범했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자, 폼페이우스가 유대 속주에 대해서 취한 조치들이 뭐냐? 결국 폼페이우스는 이제 동방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내분을 유다의 내분을 완전히 이제 해결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한 것이 요 뒤에 지도를 봐요. 이 폼페이우스가 이스라엘에 많은 조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점령을 했지만 점령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다스리기로 하느냐. 유대의 행정구역,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유대이죠. 원래 유다 땅,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베레아, 이제 신약 성경에 베레아라고 나오죠. 유다와 베레아, 요 지역이 유대인들이 밀집 지역입니다. 요 유다와 베레아 지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라는 게 원래가 남북 분열 시대의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요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때식으로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는 교묘하게 요 땅이 유대인들이 세력이 결집을 못하도록 견제 세력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주의 속주로서 유대라고 하는 땅을 사마리아 밑에 관할에 둔다는 거죠. 이게 로마의 전략입니다. 자, 또 하나 유대인들이 또 하나 몰려있는 곳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죠. 이게 정착촌을 만드는 데라고 그랬죠. 요 갈릴리 지역의 오른쪽에다가는 데가볼리,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데가볼리로 가시니 이 데가볼리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데카폴리스, 데카라는 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10개의 도시국가 연맹이다. 이 지역에 있는 10개의 도시국가를 묶어서 여기를 데가볼리라고 그랬는데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을 견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 지역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는 완전히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유다 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중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나가는 것은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로마의 땅으로 행정구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정책을 완전히 로마의 지배를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을 해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성경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황제가 누가 맨날 등장합니까? 공생의 시절에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등장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삼두정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로마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가이사, 시자의 시대가 어떻게 왔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실세는 누구예요, 로마에? 폼페이우스 장군이에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의 실세가 줄리어스 시자에게 넘어가는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로마의 신뢰를 받고 있던 안티파터가 유다 속주의 행정관에 임명됐다. 이것은 지금 우선 유다 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누구를 행정관으로 임명하느냐? 이 유다 속주라는 건 뭐였어요? 사마리아의 지배를 받는 유다 속주. 이 유다 속주의 행정관으로 안티파터를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안티파터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남이거든요. 파사엘, 헤롯, 요셉. 근데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요 헤롯 안티파터, 이 사람을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사람이 된 거죠. 이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되는 것이 결국은 이 아버지 안티파터의 엄청난 그 술책 때문에 이제 왕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티파터가 최초로 로마의 지명을 받은 유대 속주를 관할하는 총행정 책임자, 거버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폼페우스가 이제 개선 장군으로 이 동방 지역을 다 점령하고 돌아가는 BC 63년부터 이제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을 받은 주전하고, 이게 크라수스라는 게 삼두 정치의 삼두, 3명의 머리,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크라수스죠. 폼페이우스, 줄리어스 시저, 크라수스. 이 3사람이 삼두 정치를 하는 이제 로마의 세 리더가 되는데, 이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파견되는 약 8년간, 이제 이 시기가 1차 삼두 정치가 출범하는 시기다. 자, 1차 삼두 정치가 출범하는 시기.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요. 로마는 지금 BC 500년부터 공화정을 해왔어요. 지금 500년간을. 그리스의 전통을 따라서 민주주의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 하는 거죠. 그죠? 왜냐? 선거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반대 세력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내심 뭡니까?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게 이제 의회인데, 이 의회가 결국 그러나 어떤 강자인 장군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황제가 나오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네들 세력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의회는 없어지는 거죠. 황제가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마의 정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내분이 이루어 나가냐면, 원로원이라는 오늘날에 말하는 국회와 어떤 센 장군이 한 사람 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누르려고 하는 국회와 장군과의 대결이에요. 그런 정치에 이제 내분이 시작되는 게 로마의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삼두 정치인데, 여기서 이제 봅시다. 폼페이우스인가 카이사르인가, 이 거대해진 로마가 이제는 뭡니까? 그동안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3개 대륙을 정복을 했는데, 아시아에서 항상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아시아의 마지막 문제까지도 해결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로마가 이제 이 로마의 거대해진 로마를 말하면 담을 새 가죽 부대가 필요했다. 그런데 이 대국을 통치하는데 민주정치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카이사르, 시저죠. 우리는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시저라고 하는 게 금방 머리에 들었죠. 이 시저가 소위 독일의 역사가에 의하면 천년 로마사가 나온 유일한 창조적인 천재다. 이 사람 정치의 천재, 정치 10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저는 장군이면서도 정치에 대한 엄청난 그 해안을,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비해서 폼페이우스는 장군으로서는 뛰어난 전략가이지만 정치에는 별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밀려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성경을 강의하고 있는 건지 역사 드라마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제가 헷갈려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로 개선한 시대의 영웅 폼페이우스. 자, 이 폼페이우스는 정말로 이 해적을 제일 골치 아팠던 해적을 3개월 만에 3년 동안 해결하라 했더니 3개월 만에 다 해결하고 또 아시아도 다 정벌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기라는 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폼페이우스가 영웅이 됐지만 이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쭐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로마의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다. 나 같은 이제 위대한 장군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돌아오기 직전에 로도스라는 섬에 들려서 유명한 당시의 철학자인 포세이디오니어스를 만나고 와요. 요거는 알렉산더를 흉내내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아테네로 돌아오면서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를 방문하고 오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흉내를 자기가 알렉산더다라고 지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개 군단인 6만 명의 군대와 함께 브린디시라는 로마의 저 남쪽에 있는 항구에 상륙하게 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 로마법이 어떻게 되었어요? 장군이 개선하고 본토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그 도착한 항구에서 자진 해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군대를 데리고 로마로 입성을 하면 이것은 반역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국법으로 반역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로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왜? 민주정치를 지키려면 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 여세를 몰아서 군대를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로마 지역은 로마 수비대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는 군인이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시 로마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군인의 세력을 배척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장군이 들어올 때는 루비콘강이라는 로마 위에 있는 강을 건너면 그거는 모반으로 무혼을 일으켰다고 간주합니다. 남쪽에서는 브린디시 항구라는 데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다 그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군대를 당연히 해산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유명한 폼페이우스 장군이 지금 해적을 물리쳤고 동방원정을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폼페이우스는 자기가 알렉산더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면서 그 원로원에서 정한 법을 엄격히 지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알렉산더다. 나는 진짜 장군이다. 이렇게 폼 잡고 진짜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쪽 서쪽의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시자는 돌아오면서 군대를 해산했을까요? 데려올까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누가 권력을 쥐게 되느냐. 그건 이제 뒤에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면은 폼페이우스는 지금 이 브린디시라고 하는 이 대리 남쪽에 이 항구로 이쪽 동쪽에서 왔으니까 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군대를 해산합니다. 그리고서 군단장하고 지휘관 50명만 데리고 개선 장군으로 폼페이우스는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한편 저쪽 스페인 쪽을 다스리고 있다가 돌아오는 줄리어스 시자는 이 로마의 북쪽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가 루비콘강이에요.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역사에서 있지요. 루비콘강을 건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 할 때 유럽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너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런 것입니다. 건너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 근데 이게 시저가 나중에 루비콘강을 군대를 끌고 건너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의 시대를 나중에 예고하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근데 우선 지금 폼페이우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폼페이우스는 정말 명장이고 굉장한 전쟁의 성과를 거뒀지만 이 정치적인 수수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정치 무대에 등장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기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 들어오기 직전에 로마 성벽의 입구에 딱 도착해가지고 4가지 요구 조건을 원로원에다 제시합니다. 근데 원로원에서는 영 못마땅한 조건들이. 그 조건들이 물론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성대한 개선식을 해달라. 근데 성대한 개선식 해준 거 그거 하나만 받아줘요. 그거는 폰만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폼페이우스가 요구하는 것이 내 부하들을 지금 다 해산했는데 수만 명 되겠죠. 그 부하들에게 말하자면 이 일정의 연금을 다 지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군대를 자기가 자신에서 해산했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들을 이 폼페이우스는 자기가 미리 부하를 전쟁에 데려갈 장교들도 자기가 지명을 안 했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나가서 현지에서 발굴해서 그 사람을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충성을 바치도록. 그러니까 장군으로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로원에다가 돈을 줘서 땅을 살 돈을 줘라. 원로원에서 노합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을 등등해. 그리고 그 다음 해 제일 중요한 것은 1년짜리 집정관, 그러니까 로마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매년 한 명씩 투표로 선출하는데 그걸 집정관이라고 하는데 내년도 집정관 선거에 자기가 출마할 자격을 달라. 근데 이것도 노합니다. 이 정도로 로마의 원로원은 한 장군이 위대한 유명해진 장군이 등장하는 걸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은 말하자면 순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들어오는 데 비해서 줄리어스 시자는 조금 생각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의 아주 돌이킬 수 없는 판단착오, 이 판단착오라는 건 뭐냐면 폼페이우스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군대도 해산하고 이러고 들어오니까 폼페이우스를 길들이려고 원로원이 이제 계속 압력을 넣기 시작하는데 폼페이우스도 만만치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식만 허가하고 나머지 요구는 시간 끌면서 미적미적거리다. 그런데 폼페이우스가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백성들 앞에 이제 서서 원로원 앞에서 즉석 연설을 무대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데 이 연설에서 자기 자랑만 한다. 내가 다 했다. 아까 나왔죠. 예. 내가 제일이다. 내가 뭐 세적을 뭐 며칠 만에 다 소탕했고 내가 가니까 미리 다 도망가고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로마 시대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가 있어서 누구죠? 키케로. 이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그 연설을 듣고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말하자면 로마의 앞으로 지도자가 되질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지도자가 못 되죠. 줄리어스 시자한테 결국은 밀려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엄청난 인기를 가졌지만 그 인기를 유지를 못하고 밀려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썼지만 덜 떨어진 연설 하나, 연설 한번 잘못해가지고 원로원이 완전히 이 폼페이우스를 이제 무시하게. 저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주전 60년, 2년 후에 스페인을, 그러니까 서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임기를 마치고 줄리어스 시자가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시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시자도 뭐예요? 유명한 장군이다 보니까 원로원은 하여튼 장군들만 들었다면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줄리어스 시자하고 누구하고 동지가 될까요? 폼페이우스 장군 둘끼리 이거 원로원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절로 둘이 이제 연합을 폼페이우스하고 시자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삼두 정치, 세 사람이 지도자가 탄생하는 배경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폼페이우스는 장군감이긴 하지만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해안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줄리어스 시자는 정치 구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줄리어스는 폼페이우스하고 자기 둘이만 연합해가지고 원로원하고 대립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 가서 자기네 둘 중에 누가 이길까? 폼페이우스가 더 유리하다고 본 겁니다. 왜냐? 엄청난 전공을 세웠잖아요. 자기는 그냥 스페인에 지배하는 사령관을 하고 있다가 왔지만 폼페이우스는 뭐요? 전쟁의 성과가 엄청 크죠. 해적을 다 소탕했죠. 동방 원정군 총사령관으로서 동방을 다 이기고 점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로 말하자면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시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고 정치에 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누구를 껴들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자면 이건희 삼성 회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크라수스라고 하는 당대 로마의 제1부자. 이 사람은 돈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장군들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나는 걸 보면 나도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죠. 돈만 있으면 자기가 최고의 부자인데 이 사람은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그거를 꿰뚫은 것이 시저입니다. 그 시저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이 장군이 연합해가지고 지금 리더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한테 사실은 돈이 필요하니 당신이 좀 같이 껴서 셋이서 합시다. 크라수스는 뭐 만세를 부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건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나를 말하자면 당에 뭐로 지금 받아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요 세 사람이 미략을 맺어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제1차 3두 정치라고 그러지만 원로원에서는 이 사실을 끝까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세 사람들이 이렇게 미략을 해가지고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국회에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죠. 서로가 비밀을 지킨 것이죠. 다만 당시에 시저가 크라우스에게 전쟁하느라고 빚을 많이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빚이 있어서 말하면 그 빚 갚으려고 저 사람을 자기 편을 끌어들였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말하자면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원로원파의 이간질과 삼두 정치가 이제 갱신되는데 이것은 뭐냐? 자, 줄리어스 시저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세요. 폼페이우스가 자기하고 경쟁자죠. 경쟁되는 장군이고 인기는 자기보다 높죠. 이 사람을 자기 밑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폼페이우스를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미 물론 결혼했던 사람, 한 번 전에 결혼했던 사람이지만 벌써 이혼한 지 오래됐고 47세였어요. 아직도. 47세인 폼페이우스를 자기 시저의 전처의 딸인 율리아라는 딸과 결혼시킵니다. 정략 결혼인데 여기 보세요. 최고의 스캔들이다. 47세 신랑과 22살의 신부인데 이것이 뭐예요? 시저의 같은 장군이지만 자기 딸뻘이잖아요. 폼페이우스에게도. 근데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저는 폼페이우스를 자기 사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혈통을 통해서 자기 밑으로 쓱 데려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부자 재벌인 삼성 회장을 크라수스를 자기 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저의 이 권력 기반이 확 잡히는 거죠. 그러면서 시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도 전투에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마치 이 갈리아라는 것이 오늘날 프랑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북구, 노르웨이, 스웨덴 하는 그쪽, 덴마크 그쪽을 갈리아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어로는 GAUL, 골리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옛날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대통령 이름 아십니까? 드골이라는 사람이 있죠. 드골이라는 사람이, 드라는 말이 from이라는 뜻이거든요. 골리아 출신이다, 갈리아 출신이다. 그 드골인데 이 갈리아 전투라는 것은 이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의 일부, 그 다음에 북구 삼국이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시저가 자기가 7년간에 걸쳐서 장군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시저는 이미 벌써 정치적 계산을 다 해가지고 벌써 국내 정치의 기반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갈리아 전투에 자기가 친히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이쪽 유럽 쪽을 맡았던 장군이 누구였냐면 시저죠. 시저는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장군이고 자기는 아시아 담당이었는데 자기가 직접 나와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폼페이우스는 과거에는 엄청난 장군이었지만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그렇죠. 옛날에 내가 이래 대단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생기겠죠. 예, 이러는 와중에서 BC 56년에 다시 동맹을 동맹을 갱신하는 게 바로 2차 삼두정치. 예, 이때는 이제 미략을 하지 않고 원로원 국회의원 200명이나 초청합니다. 우리 셋이서 이제 공동으로 리더가 된다는 것을 공표하죠. 그래서 이걸 제2차 삼두정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줄리어스의 시자의 큰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 로마에 있지 말고 각각 하나씩 지역을 맡아서 총독으로 나가자. 중앙의 정치는 원로원에다 맡기자. 아주 얼마나 근사해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아주 환영하겠죠. 이 장군들 골치 아픈데 다 쫓아내버리자. 그래 하나씩 쫓아낸 거예요. 이것을 시저가 제안해서 폼페이우스는 원래 아시아 담당이라고 그랬지요. 근데 너는 유럽도 경험해봐. 그래서 스페인 총독. 줄리어스 시저 자신은 거꾸로 갈리아, 자기가 유럽 쪽을 담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하고 지금 독일의 일부와 북부 쪽인 갈리아 총독. 그 다음에 부자인 크라이스는 시리아 총독, 옛날에 셀류크스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내놓은 다음에 시저가 권력을 확 쥐는 이제 계기를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삼두정치의 이제 결과는 줄리어스 시저의 승리로 끝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시저는 이 갈리아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스페인 총독은 이제 이 폼페이우스 장군 또 어디 갔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걸 갈리아스 이전에 가이사 이전의 로마와 갈리아 정복을 얘기하는데 이 갈리아를 아까 지금 시저가 정복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총독으로 나간 얘기가 아니고요. 자, 지금 이 얘기는 좀 했죠. 요겁니다. 요게 지금 서로가 지금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총독으로 나가는 이야기인데 루카의 협약에 의해서 2차 삼두정치를 시작하면서 시저 자신은 갈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폼페이우스 장군은 스페인 지역의 총독으로 그리고 부자인 크라우스는 수리아 총독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놓고 실제로는 시저는 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느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는 한편에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는 왕자의 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로마가 지금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여기서 연출하게 되는데, 지금 아리스토블루스 2세라는 게 아까 차남이었다고 했어요. 이 차남이 아주 용맹한 이방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총독을 맡았던 가비니우스라고 하는 폼페이우스의 부하예요.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더 갈라버려요. 원래는 3개 지역으로 갈랐었던 것을 유다, 요단계곡, 이두메, 갈릴리, 베레아라는 5개 지역으로 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유다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이두메의 수도를 아도라는 데다 두고
베리아의 수도를 아마투스라는 데다 두고 갈릴리의 세포리스라는 데 수도를 하나씩 정해놓고 요단 계곡에는 여리고를 수도로 한다. 이렇게 5개 지역으로 갈라놓는다. 그래서 점점 유다가 한 세력으로 강화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행정지역을 그냥 갈라버린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로마 파르티아 전쟁과 크라시스의 죽음인데요.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던 부자인 크라시스가 죽게 됨으로 이제 죽는 얘기를 하는데, 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몰아가는 겁니까? 결국 두 장군인 줄리어스 시자와 폼페이우스의 대결이 임박해 온다고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 안에서는 안티파터라고 하는 이 아주 술수가가 이 사람 에돔민 통치자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 유다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로마 정세 자체도 지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원로원과 이 삼두 간에 끊임없는 서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참 타고난 헤로드 왕의 아버지의 이 아주 예술적인 처세술이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너무나 로마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일로 샀다 저로 샀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사람 보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이 크라우스가 시리아 속주로 향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로마의 최대 재벌이 왜 시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사람 뭐예요? 돈밖에 없으니까 자기에게 부족한 것은 군사적 명성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적인 파르티아와 맞닿은 파르티아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페르시아의 후예로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파르티아가 아직도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이 세계 동방 세력이었어요. 이 동방 세력인 파르티아와 싸워야 되는 게 시리아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줄리어스 시자의 마음속에는 저 부자를, 전쟁도 할 줄 모르는 저 사람을 저 파르티아라는 대적에다가 붙여놔가지고 거기서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저 돈 많은 부자를 하나 거기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전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보기에는 뭘 생각했느냐? 파르티아 하면 옛날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하면 뭐 생각나요? 페르시아 카펫. 페르시아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터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인 이 사람 크라수스는요, 시리아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2,000달란트의 금괴를 빼앗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밝힌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폼페이우스 장군은 그 황금을 보고도 본체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존경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을. 그런데 이 부자는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의 금괴를 뺏은 거예요. 각 나라의 신전에 있는 그 보화들을 다 뺏는 게 이 사람의 첫째 자기의 일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시리아 총독으로 부임해가는 아주 여러 꼰대 부임한 이유가 돈을 가서 거기서 건지는 거, 관심이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 지금 유모세 선교사가 표현한 게 하면은 풍요로운 시리아의 속주 이 크라수스라는 부자는 돈 냄새 잘 맡는 이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이었다. 거기 총독하는 게 그 얘기죠. 그 지역이 돈이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명성은 크라수스가 취하는 체제로 출정했다. 이것은 뭐냐면요. 자, 줄리어스 시자가 크라우스를 꺾기는 해야겠는데 그냥 꺾이면은 안 되죠. 또 로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동방의 최전선인 파르티아를 어떻게 해서라도 결국은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크라우스는 저 부자를 그냥 보내놨다가는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라는 말은 시자가 자기의 부하 제일 사랑하는 아주 전쟁 잘하는 부장군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폼페이우스 장군도 자기의 제일 사랑하는 이 부장군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깨지지 않도록 적당히 싸워서 그래도 로마의 체면을 유지하도록 결국은 승리하지는 못하도록 이게 원하는 바가 똑같았어요. 두 장군이. 예. 그러면서 전쟁터로 결국은 이 두 장군의 생각은 거기 가서 파르티아라는 나라하고 싸워서 이 사람이 깨지기를 바랐는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만 하고 갔다고요? 돈 냄새 맡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무모한 파르티아 원정이다. 근데 이 사람도 명분이 있어야 돈을 뺐을 거 아니에요. 신전을 턴 이유가 뭐겠어요? 군자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로마의 전쟁사를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가서 양아치 집단, 깡패 집단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 회의를 이 사람이 사령관으로서 매일 했지만 맨날 그 부장군들하고 싸움만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뭐 돈만 많지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 자 반면에 이 파르티아라는 페르시아의 후계 나라죠. 이 페르시아의 후계 나라는 파르티아에서는 아주 정말 유명한 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자가 있었지만 그 손자병법의 손자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파르티아에. 그게 수레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4만 명의 원정군으로 출발했는데 4만 명의 원정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한 로마의 그 부자 크라수스가 이제 4만 명의 원정군을 데리고 파르티아와 전쟁을 하러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러 나섰을 때 길 안내,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지나가야 되죠. 페르시아를 점령하려면.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지나가는데 길 안내를 맡겠다고 자청한 아랍의 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랍의 귀족이 사실은 이 파르티아 수레나스가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 안내를 맞아가지고 일부러 로마 군대를, 이 크라수스의 군대를 어디로 인도하냐? 사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평야가 비옥한 땅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길 안내하겠다 사막으로 끌어다 놓고 자기는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거꾸로 적인 페르시아의 후계를 맡은 파르티아에는 불세출의 손자병법 같은 수레나스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원래 활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활이. 근데 활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활을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양궁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쏘는 거 있지. 이렇게 쏘는 거. 화살 이렇게 쏘는 거 말고 이렇게 돼가지고 요 가운데다가 화살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쏘는 거 있지. 이렇게 된 데다 이렇게 쏘는 거. 이렇게 만든 사람이 오늘날 양궁. 이게 바로 수레나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손자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꾸로 로마의 그 대군, 그 세계를 정복할 로마의 군사령관은 지금 돈 많은 부자. 그런데 거꾸로 파르티아는 엄청난 전략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쟁은 상대가 안 된 거예요. 로마의 군대가 완전히 패배합니다. 지금까지 로마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 원정에서 완전히 망하고 크라수스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중동의 더위와 모래와 갈증에서 로마 병사들의 인내심은 여기서 완전히 갔죠. 탈진 상태에서 지금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수레나스의 군대가 나타나서 활로 그 엄청난 이 양궁으로
이 로마의 군대를 공격하는데 원래 로마 군대가 갖고 있는 이 방패는요 특수 방패가 돼가지고 화살이 절대 뚫지 못한답니다. 예, 그런데 로마 군대의 대형은 항상 이 직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로 방패로 싹 가리면요 어떤 군대가 공격을 해도 화살을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아까 얘기한 이 파르타의 이 유명한 손자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양궁으로 만드는 이 화살의 위력은 로마의 방패를 뚫고 로마인들이 입은 갑옷까지 뚫고 들어갔다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양궁이 그렇게 센가 봐요. 아마 이렇게 쏘는 활보다. 이 사람이 이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올림픽에 나오게 된 거예요. 양궁이. 예. 자, 그래서 그 수레나스의 군대가 이걸로 쏴대기 해서 전투가 아니라 여기서 뭐랬어요? 활 쏘기 연습한 거다. 로마의 군대가 여기서 전멸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총사령관 크라수스의 허무한 죽음. 총사령관이라기보다 뭐예요? 로마의 제일 부자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돈만 밝히다가 가서 죽습니다. 우선 상대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크라수스의 아들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 아들의 목을 쳐가지고 이 아들의 목을 어느 날 둘둘둘 두루마리에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크라수스 사령부에다가 누군가 던져놓고 가버려요. 이걸 보고 이 사령관은 잠을 못 이루는데 그때 이 밑에 있던 카시우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폼페이우스 장군이 붙여놨던 자신의 부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병 500기를 챙겨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탈영하는 거죠. 탈영을 해서 시리아로 달아나가지고 거꾸로 나중에 시리아 총독이 됩니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시우스가 여기서 크라우스 사령관을 배신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또 한 번 배신하는데 이 사람이 누굴 배신하냐면 이 사람이 바로 줄리어스 시자를 배신해서 유명한 시저를 암살한 브루터스. 그 브루터스를 꼬드기어서 시저를 암살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카시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배신의 명수입니다. 배신하는 게 카시우스. 그런데 줄리어스 시자는 이 사람을 사실은 나중에 잘못한 게 밝혀졌는데 이 사람을 살려줘요. 살려줬는데 이 사람은 은혜를 배신으로 갚아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은 그래서 줄리어스 시자는 나중에 이제 권력을 잡은 지 5년 만에 죽죠. 브루토스한테 암살당하죠.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로마의 삼두 정치에서 유일한 단일 체제로 이제 황제가 되게 되는데 그 최초의 황제가 되는 줄리어스 시자가 브루토스라는 사람한테 암살되지만 실제로 암살을 뒤에서 부추긴 건 이 카시우스예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자가 그렇게 쉽게 죽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어버리니까 안타까운데 실제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그의 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 그것이 이제 뒤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자. 이 사람이 이제 팩스 로마나스, 이 로마의 평화를 이뤄내는 이 로마의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야말로 세계를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800년간의 로마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줄리어스 시자가 아니라 그의 아들 시저입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토, 그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하라 명하세요. 예, 바로 그 줄리어스 시자의 아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가이사가 줄리어스 시자가 아닌 그 아들 아우구스토 시자다. 그가 호적하라 명령함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이른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 이제 그 배경을 지금 로마의 역사를 통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결국 이제 참패를 해서 로마가
참패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정리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르티아를 막아낸 임시 시리아 총독 카시우스라는데 아까 그 카시우스 이 배신자라고 그랬죠. 이 배신자들인데 로마 쪽에 붙은 제후들이 막 도망가가지고 이 부자였던 총사령관이 지는 걸 보고서 파르티아로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병 500기로 카시우스가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탈영한 카시우스가 파르티아가 쳐들어오는 것을 이 막아내는 이것 참 이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파르티아가 쳐들어올 때 누가 없었느냐? 그 손자 같은 손자병법의 대가인 수레나스가 참전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시우스가 후에 유다 땅을 또 침공하게 되는데 이 카시우스는 하여튼 로마에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두정치가 와해하면서 줄리어스 시자가 이제 1인자로 등장하는 얘기, 폼페이우스와의 이제 뭐냐면 대결이 이제부터 펼쳐지는데 오늘은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줄리어스 시자가 등장하고 줄리어스 시자가 바로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전쟁을 평정하고 팩스 로마를 이루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